제13장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 어째서 발명의 기술들은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발전했을까? 1908년 7월 3일 크레타 섬의 파이스토스에서 고대 미노스 궁전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기술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 보았을 때는 그리 특별한 물건도 아니었다. 작고 납작하고 색칠도 하지 않은 단단하게 구운 직경 16.5cm의 원형 점토판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양면에는 문자가 가득 적혀 있었다. 원판의 가장자리부터 중심부를 향해 시계 방향으로 감겨 있는 5겹의 나선형을 따라 돌아가면서 나열된 문자였다. 모두 241개의 기호 또는 글자가 있었고 예리한 수직선으로 경계선을 그어 몇 개의 기호를 묶어 놓았는데 아마도 낱말을 나타내는 듯 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미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긴 것이 틀림없었다. 문자는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나선을 따라 주어진 공간을 빠짐없이 채우면서도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공간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출토된 이후 지금까지 이 원판은 문자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45개에 이르는 각기 다른 기호의 수로 미루어 이것은 자모 문자라기보다는 음절 문자로 보이지만 아직 해독되지 못했고 기호들의 형태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문자 체계와도 비슷하지 않다. 이 이상한 문자는 그렇게 발견된 이후 89년이 지나도록 한 조각도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자가 크레타 고유의 문자인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 기술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게는 이 파이스토스 원판이 더욱 큰 골칫거리다. 이 원판의 연대는 BC 170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판의 기호들은 그보다 뒤늦게 만들어진 크레타의 선형 A 문자, 선형 B 문자처럼 손으로 긁어서 새긴 것이 아니고 말랑말랑한 점토판에 각각의 기호가 도들새김된 도장을 하나하나 찍어서 새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쇄한 사람은 적어도 원판에 있는 기호의 수와 일치하는 45개의 도장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도장을 사용했다면 아마 글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도장을 갖고 있으면 글을 쓰면서 동일한 기호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손으로 다시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훨씬 더 빠르고 깨끗하게 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스토스 원판은 인쇄를 하려는 인류의 다음 노력을 한 발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의 인쇄에서도 그와 비슷한 활자 따위가 이용되었는데 다만 잉크 없이 점토판에 찍는 게 아니라 잉크로 종이에 찍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인쇄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500년 뒤에 중국 그리고 3100년 뒤에 중세 유럽에서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이 원판 기술은 어째서 크레타에서도 그리고 그 밖의 고대 지중해의 어느 지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지 못했을까? 이 원판 인쇄술은 왜 메소포타미아와 멕시코를 비롯한 고대의 문자 중심지에서 다른 시대에 발명되지 않고 하필이면 BC 1700년경 크레타에서 발명되었을까? 그리고 어째서 수천 년이 흐른 뒤에야 거기에 잉크와 앞찾기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비로소 인쇄기가 만들어졌을까? 이와 같이 그 원판은 역사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난제다. 만약 모든 발명품이 이 원판처럼 특이하고 종잡을 수 없다면 기술사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론을 수립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술은 무기와 운송이라는 형태로 일부 민족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경향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어째서 총포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 철제 기계류 따위를 발명한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 유라시아인들이었을까? 이런 불균형은 인쇄기에서 유리, 증기기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기술적 진보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째서 그 많은 발명품들이 모두 유라시아에서 만들어졌을까?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과 유라시아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석계를 내던졌는데 어째서 뉴기니인들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1800년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을까? 더구나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각각 구리와 철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들이 산재해 있는데 말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돌이켜보면 유라시아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창의성과 지능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만약 인간에 대한 신경생물학에서도 기술 발전의 대륙간 불균형을 설명할 만한 어떤 차이점을 찾아낼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견해는 발명의 영웅 이론이다. 기술적 진보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제임스 와트, 토머스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과 같은 극소수의 천재들에게 몫이 편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모두 유럽인이거나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아르키메데스를 비롯한 고대의 드문 천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재들은 과연 태즈메니아나 나미비아에서 태어났어도 상관없었을까? 기술의 역사는 다만 몇몇 발명가들의 출생지가 어디였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되었던 것일까? 개인의 창의성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사회 전체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어떤 사회는 터무니없이 보수적이고 정신지향적이며 변화에 대하여 적대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한때 제3세계 사람들을 도와주려 했다가 결국 물러나고 말았던 수많은 서양인들이 받은 인상이기도 하다. 제3세계 사람들도 개개인은 매우 지적인 듯 하지만 문제는 그들 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원주민들이 교육 상대인 토러스 해협의 섬 주민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대륙 전체의 모든 사회가 수용성이 부족해서 그곳에서는 기술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야 할까? 이번 장에서는 드디어 이 책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즉 어째서 기술은 각 대륙에서 그처럼 판이하게 다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이 논의의 출발점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말에 드러나 있는 일반적인 견해다. 발명은 한 사회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즉 어떤 기술이 불만스럽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발명과 지망생들은 금전이나 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기부여를 받아 이 같은 필요를 감지하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어떤 발명가가 드디어 기존의 불만스러운 기술보다 우수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 해결책이 사회의 가치관이나 각종 기술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사실 이처럼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보는 상식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발명품은 제법 많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미국 정부는 나치 독일 정부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명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억 달러를 소비한 후 3년 만에 성공을 거두었다. 또 다른 예로는 미국 남부에서 재배한 모카를 다듬는 고된 수작업을 대신하기 위해 1794년 엘리 휘트니가 발명한 조면기, 그리고 영국의 탄광에서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69년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 등이었다. 이처럼 낯익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밖의 중요한 발명품들도 모두 필요에 대해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발명품 또는 대부분의 발명품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발했고 그들을 염두에 둔 제품에 대한 수요 따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일단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그때부터 발명자는 그것의 용도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상당 시간 사용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또 어떤 물건은 어느 한 가지 용도를 위해서 발명되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예기치 못했던 다른 용도에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쓸모를 위해 만들어졌던 발명품들 중에는 현대에 이루어진 중요한 기술적 혁신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비행기와 자동차, 내연기관과 전구, 축음기와 트랜지스터 등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일 때가 더 많다. 토머스 에디슨의 축음기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이룩한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1877년 에디슨이 최초의 축음기를 만들었을 때 그는 이 발명품이 소용될 만한 10가지 용도를 제시하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보존하는 일, 시각장애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책을 녹음하는 일, 시간을 알려주는 일, 철자법을 가르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음악을 재생하는 일은 에디슨이 제시한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지도 못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에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조수에게 말했다. 그러나 다시 몇 년 후에는 마음을 바꾸어 축음기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사무용 구슬기계였다. 다른 기업가들이 축음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넣으면 대중음악이 흘러나오는 주크박스를 만들어냈을 때 에디슨은 자기 발명품이 사무용이라는 중요한 용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전락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에디슨도 축음기의 주된 용도는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일이라는데 마지못해 동의했던 것이다. 자동차 역시 오늘날에는 그 용도가 명백해 보이는 발명품이지만 이것은 그 어떤 수요에 따라 발명된 것이 아니다. 니콜라우스 오토가 최초의 가스기관을 만들었던 1866년 당시 사람들이 육상 운송에 말이 이용한 지는 이미 6,000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말도 수십 년에 걸쳐 차츰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철도로 대체되는 중이었다. 말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고 철도에 대해서도 불만 따위는 없었다. 오토가 만든 엔진은 힘이 약하고 무겁고 높이는 2.1m에 달하여 결코 말보다 호감이 가는 물건은 아니었다. 그 후 개량을 거듭하여 188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틀리프 다임러가 자전거에 이 엔진을 설치하여 최초의 오토바이를 만들었고 그는 다시 1896년에야 최초의 트럭을 만들었다. 1905년까지도 자동차는 여전히 부자들이나 즐길 수 있는 비싸고 불안정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말이나 철도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매우 높았는데 그때부터 군대에서도 트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트럭 제조업자들과 각국의 군대는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마침내 대중에게도 그 필요성을 납득시켰고 그 결과 산업화된 여러 국가에서는 트럭이 마차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대도시에서도 완전한 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50년이나 걸렸다. 발명가들은 대중의 수요도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제작에 매달려야 할 때가 많다. 초기 작품은 대개 성능이 떨어져서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카메라, 타자기, 텔레비전 등도 오토가 만들었던 높이 1.1m의 가스기관에 못지않게 한심한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가로서는 자기가 만든 그 한심한 원형이 과연 어떤 쓸모가 있을지,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예견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만 건에 달하는 특허권이 발행된다. 그 중에서 상업적인 생산에까지 이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쓰일 곳을 찾은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 있다면 그 뒤에는 그렇지 못한 무수한 발명품들이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다. 심지어 처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 고안되었던 발명품들조차도 나중에는 뜻밖의 다른 필요에 더욱 큰 가치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고안한 것은 원래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였지만 증기기관은 곧 방적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다시 기관차와 배를 움직이게 되었다.